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배가 불타고 수많은 선원이 울부짖는 바다. 이 무대 위에 선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 그 어떤 나라도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결단으로 무참히 해적들을 꺾어버렸죠. 지금도 해적들은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속삭이죠.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리고 뒤집힌 바다의 법칙,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왼손목에 흉터를 봅니다. 깊게 패인 그 자국은 7년 전 그날 밤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한국이 남긴 낙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앞뒤,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한국이 새겨놓은 도장이다. 그들은 농담처럼 웃지만 저는 웃지 않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경고니까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풍이 아닙니다. 칼도 총도 아니죠. 의지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인간의 의지. 제 이름은 압디살라흐. 올해로 52세. 소말리아 푼틀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낡은 어선 한 척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7년 전까진 달랐습니다. 저는 해적이었습니다. 어제도 항구에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압디 아저씨, 해적이 돈을 더 많이 벌죠? 18살 유스프.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눈빛에 굶주림이 서려 있더군요.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배는 고프고 바다에서 들려오는 돈 이야기만 귀가 솔깃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바다는 넓다. 하지만 양심의 길은 좁다. 그 좁은 길을 걸어라. 유스프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무슨 말이에요? 해적질은 하지 마라. 특히 한국 깃발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아이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가요? 작은 나라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웃음이었죠. 7년 전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유스프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저는 손목에 흉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상처가 그 증거다.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하냐고 생각했죠. 2017년 소말리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뭄이 3년째 계속됐고 내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라는 건 이름뿐이었고 군벌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도 굶주렸죠. 아내 파티마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구하러 돌아다녔고 6살 딸 아이샤와 4살 아들 하산은 앙상한 팔다리로 바닥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항구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나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벌어봐야 $2. 그것도 일이 있을 때나 가능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뒤, 아이들이 죽어간다. 뭔가 해야 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그런 제게 칼리드가 나타났습니다. 칼리드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였죠. 스키프 3대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부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웠습니다. 앞뒤, 너는 영어를 잘하지 않느냐? 칼리드가 제 앞에 달러 뭉치를 던졌습니다. $1000, 제가 1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이었죠. 바다로 나가자. 진짜 돈을 벌자. 저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지폐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내의 마른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배들과 이야기하는 거다. 협상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이지. 칼리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너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겁이 없어 보여.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해적질이라는 걸.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돈이면 가족이 산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 새벽이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첫 교육은 간단했습니다. 칼리드가 건넨 기름때 묻은 종이 한 장. 거기에 4줄이 적혀 있었죠. 첫째,
민간인 불필요한 피해 금지. 둘째, 조직끼리 충돌 금지. 셋째, 영역 침범 금지. 넷째, 한국은 금지. 다른 규칙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만은 이상했어요. 저는 네 번째 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따로 적어놨습니까? 칼리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묻지 마라. 그냥 피하면 된다. 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 따윈 없다. 규칙이다. 바다의 규칙. 다른 동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지도에서 본 적도 없는데. 또 다른 동료 무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마 섬나라일 거야. 작은 섬.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우스운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칼리드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경계심이었을까요? 앞뒤, 잘 들어라. 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그 법을 어기면 우리 모두 끝이다. 무슨 법 말입니까? 강한 자의 법이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정한 법.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라니. 우리는 무기도 있고 바다도 잘 알고 무엇보다 목숨을 걸각오도 되어 있었거든요. 첫 실전은 정말 쉬웠습니다. 일본 화물선이었죠. 마루 토키오라는 이름이 선체에 적혀 있었습니다. 토요타 마크가 컨테이너들에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새벽 4시, 우리는 고속 스키프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어둠을 이용해서 사각지대로 붙었죠. 갈고리와 로프, 7분 만에 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선장은 50대 일본인이었어요. 안경을 쓴 온순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죠. Please, no hurt, no hurt. 저는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We want money, no hurt, just money. You understand?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ow? How much? $100,000. 선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무전으로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죠.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선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기다렸어요. 선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우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규칙이었거든요. 오후 2시경 협상이 끝났습니다. 10만 달러, 현금으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돈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돈을 확인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쉬웠어요. 너무나 쉬웠습니다. 칼리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돈의 세상이다. 우리가 위협하면 그들이 돈을 준다. 그날 밤 제 몫은 2만 달러였습니다. 20년치 월급을 하루 만에 번 셈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돈을 건넸을 때 파티마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묻지 마. 그냥 아이들 밥 사줘. 그날 밤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구나.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유럽 화물선들, 일본 어선들, 인도 상선들 모두 돈으로 해결됐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협, 협상, 돈, 석방. 간단했어요. 세상은 정말 돈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돈을 빼앗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목숨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성공이 몇 달 계속되자 저는 완전히 우쭐해졌습니다. 이 바다에서 못 건드릴 배가 어디 있겠어? 다 똑같은 배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레이더를 보고 있는데 큰 반응이 잡혔어요.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크고 느리고 경비도 약해 보였죠. 오늘도 쉬운 먹잇감이네. 아흐메드가 비조스럽게 웃었습니다. 칼리드가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체의 글자들을 확인하고 화물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깃발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돌려. 뭐라고요? 돌리라고 했다. 지금 당장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 배도 다른 배들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칼리드가 망원경을 제게 던졌습니다. 직접 봐라. 저는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댔습니다. 선체에는 한국어로 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선미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죠. 빨간 바탕에 하얀 원, 그 안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얽혀있는 무늬, 태극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본 태극기였어요. 왜요? 저 깃발이 뭐가 특별한 겁니까? 칼리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앞뒤,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저 깃발을 건드리면 우리에게는 끝이다. 끝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다른 배들과 뭐가 다른데요?
그들은 다르다. 돈이 아니라 약속으로 움직인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이 무기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칼리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거친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보스,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 작은 깃발이? 칼리드는 담배를 꺼내 깊게 빨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앞뒤야, 바다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다. 돈으로 사는 배와 약속으로 지켜지는 배. 돈으로 사는 배는 흔들리지만 약속으로 지켜진 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슨? 한국 배는 약속으로 지켜진다. 그 약속을 깨뜨리려 하면 칼리드가 담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진다. 그날 밤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질문만 가득했죠. 한국이 뭐길래? 왜 모든 해적들이 그 깃발만 보면 도망갈까? 그 의문은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답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알게 됐죠. 7년 전 그날 밤의 말입니다. 그 태극기를 본 후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떠올랐거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얽힌 그 무늬가. 그리고 칼리드의 떨리는 손이. 그 거친 남자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에서 다른 조직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로 만난 건 아부바카르였습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브로커였어요. 경험이 많은 남자였죠. 아부바카르, 한국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습니까? 그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그냥 궁금해서요? 왜 모두가 그 깃발만 보면 돌아서는지. 아부바카르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뒤, 그런 건 묻지 않는 게 좋다. 왜요? 우리도 몇 년 전에 시도해본 적이 있다. 한국 어선 하나를 노렸었지.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부바카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조직 15명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배도 사람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바다가 삼켜버린 것처럼. 그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절대 한국 바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앞뒤, 내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 한국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다음 주에는 예멘에서 온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하킴이라는 남자였어요. 하킴, 한국배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킴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뭔가 어색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 다른 조직들이 모두 피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하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앞뒤, 너는 아직 어리구나. 무슨 뜻입니까? 바다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한국배는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유는? 이유? 하킴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킴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앞뒤, 너는 귀신을 믿느냐? 귀신이요? 한국 배를 건드린 후에 살아남은 해적을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귀신처럼 온다고 한다.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그리고 모든 걸 끝낸 후에 사라진다. 하킴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 귀신들에게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 정해. 뭐라고 했더라?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해. 그 단어가 제 귓속을 스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선장을 만났습니다. 라시드라는 남자였어요. 50대 중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죠. 라시드 선장, 한국 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시드가 갑자기 술잔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요. 라시드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앞뒤,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떤 이야기요? 15년 전 나는 가장 용맹한 해적이었다. 두려운 게 없었지. 어떤 배든 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라시드의 눈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화물선을 발견했다. 크고 좋은 배였지. 화물도 많이 실려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털려고 했지. 하지만 우리 조직의 늙은 선장이 말렸다. 라시드, 그 배는 안 된다고. 라시드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안 들었다. 젊었거든. 그래서 몰래 스키프 하나를 타고 그 배에 접근했어. 그리고요,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가 올라왔다고요?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 같은 것이었다고 해야 맞겠군. 완전 무장을 한 채 물속에서 나타났어. 라시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자가 나를 보더니 손짓을 했다. 돌아가라는 뜻이었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돌아왔어. 정말입니까? 그 다음 날 다른 조직 놈들이 그 배를 털려고 했다더라. 10명이 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라시드가 술잔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 후로 나는 깨달았다. 한국 배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다고. 그리고 그 보호막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 지키는 자들이 누구죠? 청해부대라고 들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아무도 그들을 직접 본 사람이 없거든.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청해부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걸까요?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배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군대가?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칼리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스, 청해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칼리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느냐? 다른 조직들이 말하더군요. 한국 배를 지키는 부대라고. 칼리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앞뒤, 그런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왜요?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칼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먹이면 재수가 없어. 미신이라는 뜻입니까? 미신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뭡니까? 한국 배를 건드린 해적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칼리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이 있다. 그 힘들과 맞서려 하지 마라. 하지만 제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소말리아보다도 작았죠. 하지만 그들의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한국 배가 지나가는 해역에서는 해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마치 그들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넓은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의문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아부다비에서 온 무기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 세계 해적들과 거래하는 남자였죠. 한국군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습니까? 무기상이 웃었습니다. 한국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한국군은 강하다고 들었다. 특히 바다에서는 어떻게 강한 겁니까? 무기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포기를 모른다고. 포기를 모른다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다는 뜻이다. 목숨을 걸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부대가 있다고 하던데요. 청해부대 말이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부대를 아십니까? 직접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지. 어떤 소문들입니까? 무기상이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은 귀신 같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정말 그렇게 강한 겁니까? 강하다기보다는 다르다고 해야겠군.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군대들은 돈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 사람을 생각한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바다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마주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들에 대한 소문들은 전설처럼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밤에 나타나서 새벽에 사라진다.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인질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적들만 정확히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궁금증을 느꼈어요. 정말 그런 완벽한 부대가 존재할까요? 그러던 중 조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칼리드가 더 큰 건수를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다른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앞뒤, 우리도 이제 더 큰 판을 벌여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작은 배들만 털었지만 이제는 큰 배를 노려야 한다. 칼리드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큰 배일수록 돈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세상의 이목도 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앞뒤, 우리가 언제부터 안전한 일을 했느냐. 칼리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항로를 봐라. 매일 큰 화물선들이 지나간다. 우리가 한 척만 털어도 몇 년치 수입이 된다. 지도 위에 항로를 따라가다가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로로는 여러 나라의 배들이 지나갔어요. 일본, 중국, 인도, 유럽, 그리고 한국. 보스, 이 항로로 한국 배들도 지나갑니까? 칼리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앞뒤, 우리는 국기를 보고 선택한다. 잊었느냐? 하지만 칼리드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강렬한 욕심.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선을 넘을 거라는 예감이. 그리고 그 예감은 몇 주 후에 현실이 됐습니다. 탐욕이 금기를 넘어선 그날 밤의 말입니다. 그 운명의 밤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고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이 짙은 밤이었죠. 칼리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라고 했어요. 낡은 창고에 모인 우리는 15명. 모두 경험 많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칼리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형제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칼리드가 탁자 위에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지난 3개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아흐메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 구역에만 7개의 조직이 생겼다. 칼리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한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칼리드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한 번만 큰 건을 터뜨린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시장에 새기는 거다. 큰 건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소형 화물선들만 털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노려야 한다. 무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들은 경비가 삼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 1년치 수입이 나온다. 칼리드가 해도를 펼쳤습니다. 이 항로를 봐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큰 배들이 지나간다. 내일이 바로 금요일이다.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유혹적이기도 했어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보스, 혹시 그 항로로 한국 배도 지나갑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칼리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앞뒤, 우리는 국기를 확인하고 움직인다. 항상 그래왔지 않느냐? 하지만 칼리드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망설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키프 3대를 점검하고 무기를 확인하고 로프와 갈고리를 챙겼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칼리드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목표 시간은 새벽 4시다. 그 시간에 큰 배 하나가 이 해역을 지난다. 어느 나라 배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보통은 미리 국적을 확인하고 작전을 세웠거든요. 보스, 혹시 한국 배면 어떻게 합니까? 칼리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포기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없었어요. 밤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별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 30분, 레이더에 큰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기다! 무사가 소리쳤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정말 큰 배였어요.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거대한 화물선이었습니다. 톤수가 얼마나 될까? 아흐메드가 감탄했습니다. 최소 5만 톤은 되어 보인다. 칼리드도 흥분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다가갔죠. 거리 500m까지 왔을 때 칼리드가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선체의 글자들을 확인하고 화물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깃발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칼리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뭡니까? 칼리드가 망원경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태극기다. 순간 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돌아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망원경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보스? 크다. 정말 크다. 칼리드의 목소리에서 탐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칼리드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형제들, 우리가 언제까지 미신에 휘둘릴 것인가? 미신이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정말 본 적이 있느냐? 그 청해 부대라는 것들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문에만 의존해서 저런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늘 밤 우리가 성공하면 모든 조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한국 배도 털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인정받을 거야. 저는 두려웠습니다. 보스, 위험합니다. 앞뒤, 네가 가족을 굶겨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용기로 평생 편하게 살 것인가?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떠올랐거든요. 칼리드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번은 예외다. 단 한 번의 예외. 담배를 바다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공격한다. 그렇게 우리는 금기를 깼습니다. 새벽 4시 10분, 세 척의 스키프가 동시에 화물선에 접근했어요. 사실 점령 자체는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선체에 갈고리를 걸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경비원은 단 2명뿐이었고 그들도 우리를 보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선장은 4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점잖은 남자였죠. Please, no hurt. 그가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We want money. No hurt. Just money.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ow much? $2 million. 선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무정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봐, 한국 배도 다른 배들과 똑같잖아? 칼리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미신이었다. 우리는 승무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선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이제 협상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평소라면 몇 시간 내에 연락이 와서 돈 이야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협상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칼리드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보통은 1시간 내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상하다. 우리는 선장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이미 연락했다고 했어요.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배들의 무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우리만 바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7시가 됐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보스,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무 조용해요. 협상 연락도 안 오고 다른 배들 무전도 안 들리고 칼리드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무정위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람 1 위치 확인.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파수가 아니었거든요. 동시 침투 준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T-30. 칼리드가 무정위를 잡았습니다. 누구냐? 여기는 프라이빗 채널이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 대신 더 소름 끼치는 교신이 들렸습니다. 바람 D 사선 분리 완료. D 바람 3 우현 접근 중. 바람. 그 코드네임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보스, 조용히 해. 칼리드가 망원경을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정위에서는 계속 교신이 흘러나왔어요. 침투 개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청해부대가. 바다는 조용했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말입니다. 다우 침투 개시. 그 말이 무정위에서 흘러나온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가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살폈지만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수평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무정위에서는 계속 교신이 들렸어요. 바람 2 좌현 접근 완료. 바람 3 우현 대기 중. 바람 1 선수 진입로 확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보스, 이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칼리드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때 아흐메드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인다는 거야? 물결이. 물결이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바람이 없는데도 일정한 방향으로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수함입니까? 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잠수함이면 레이더에 잡혔을 거야. 그런데 무정이에서 새로운 교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타겟 시설 확인. 해적 15명, 인질 21명.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숫자가 정확했어요. 인질 숫자도 맞았고요. 어떻게 우리 숫자를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디서? 그 순간 무정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인질 안전 최우선. 해적 무력화 개시. 새벽 7시 30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나타났다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존재하게 됐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선수 쪽 난간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작은 점. 저게 뭐야? 아흐메드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물처럼 흘러가듯이.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어? 우리가 찾고 있는 사이 좌연에서도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완전 무장을 한 사람. 하지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장비 소리도 없었어요. 귀신이야 뭐야. 무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우연에서도 그림자가 올라왔어요. 동시에 세 방향에서 마치 짜인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포위됐다. 칼리드가 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총을 겨누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확히 움직였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것처럼. 첫 번째 충돌은 선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가장 용맹한 하산이 그림자 하나를 향해 총을 쐈어요. 총성이 새벽 바다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총알을 피했어요. 아니, 피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없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산에게 접근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하산이 총을 쏘고 그 다음 순간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냥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하산! 아흐메드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좌현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아흐메드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총을 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뭔지.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인질들 쪽으로는 총 한 발도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총을 쏠 때마다 그들은 정확히 사선을 차단했습니다. 인질들이 있는 방향으로는 총알이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걸까요? 칼리드가 소리쳤습니다. 인질에게 해를 가한다. 물러서지 않으면 인질들이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질을 구하러 왔다. 방해하지 마라. 두 번째 충돌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사가 인질 중 한 명에게 총을 겨눴어요. 한국인 선장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사람이 위험해진다. 그 순간 우현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번개처럼 빨랐어요.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무사의 손목이 꺾이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이 한 발 나갔어요. 저는 선장이 다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총알은 선장 바로 옆 벽에 박혔습니다. 정확히 5cm 옆에. 어떻게 그런 정밀한 조절이 가능한 걸까요? 무사는 바닥에 쓰러져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공포였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무력감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15명이었어요. 무기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아이들 같았어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아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칼리드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들은 이미 왼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이미 오른쪽에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한 포위였습니다. 출구는 없었어요. 세 번째 충돌에서 저는 직접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선미 쪽에서 도망치려던 제게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갑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물러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을 내려놔라. 안 돼. 물러서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말 총을 쐈어요. 하지만 총알이 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빗나간 거였습니다. 왜 빗나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거리는 3미터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 손이 떨렸나 봅니다.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 그가 접근했습니다. 제 손목이 눌렸고 총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정확한 압박점을 눌러서 마비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영어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인질을 위해 왔습니다. 인질들을 위해 왔다고.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인질을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애물이었던 거죠.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치워야 할 장애물.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만 사용한 거였어요. 우리를 무력화시키되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는, 인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15명의 해적을 상대로 단 3명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한 명씩 차례로 무력화되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고. 완벽하게 훈련되고 완벽하게 계획된, 완벽하게 실행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앞에서 우리의 용기나 경험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새벽 8시가 되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15명의 해적 중 14명이 무력화됐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어요. 부상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한 무력화였습니다. 인질 21명은 모두 무사했어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던 청해부대였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존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귀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귀신보다 무서웠습니다. 완벽한 군인들이었어요. 완벽한 의지를 가진. 그들의 의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질을 구하는 것. 그 의지 앞에서 우리의 탐욕과 위협은 너무 초라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 모든 해적들이 한국을 피하는지. 힘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협상으로 꺾을 수 없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풍이 아니라 의지라고. 제가 항구에서 유스프에게 했던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의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8시 10분, 저는 마지막 남은 해적이 되었습니다. 14명의 동료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항할 힘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저 혼자만 갑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의 청해 부대원들이 삼각형을 그리며 저를 둘러쌌어요. 출구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저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끝난 일처럼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다 한복판 15대 3의 싸움에서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선장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칼리드였습니다. 칼리드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장실에 틀어박혀서
한국인 선장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물러서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사람이 위험해진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갑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절망적이면서도 광기가 서린 소리였습니다. 청해 부대원들이 동시에 선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 사이에서 짧은 수신호가 오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완벽한 의사소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들리지 않느냐? 물러서라고 했다. 칼리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했어요. 하지만 청해 부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더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 다른 나라 군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질이 위험에 처하면 상대방이 멈췄어요. 협상을 시작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나 안전한 탈출로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청해 부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인질이 위험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인질의 위험이 클수록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했어요. 이들은 정말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와 사람을 구하려는 그들. 애초에 게임의 룰 자체가 달랐던 거였습니다. 선장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칼리드가 한국인 선장의 목에 총을 대고 나왔습니다. 봤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겠느냐? 선장은 50대 중반쯤 보이는 점잖은 남자였어요. 안경이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칼리드가 그를 방패로 삼아 천천히 움직였어요. 배를 준비해라. 우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하지만 청해 부대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멈춰! 정말 해를 가한다고!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들이 멈추지 않는지. 그때 한국인 선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영어였어요. 칼리드와 청해 부대원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마라. 선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질이 자신의 안전보다 구조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겁에 질려 떨기 마련인데 한국인 선장은 오히려 청해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청해 부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더 결연해졌습니다. 마치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칼리드도 그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해 부대원들이 더 정밀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리드가 실제로 총을 발사한 거예요. 하지만 선장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중으로 쏜 거였어요. 다음은 정말 이 사람이다. 경고 사격이었죠. 그런데 그 총성이 울린 순간 청해 부대원 중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제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칼리드와 선장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칼리드가 반사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총성이 다시 울렸고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쓰러진 건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청해 부대원이었어요. 그 청해 부대원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깨 부분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선장을 자신의 몸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칼리드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미친놈! 끝나고 싶어! 칼리드가 다시 총을 겨눴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상당한 청해 부대원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압박으로 총을 떨어뜨렸어요. 그 과정은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칼리드는 바닥에 쓰러졌고 선장은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부상당한 청해 부대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어디 아픈 곳은? 피를 흘리면서도 선장에게 부상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선장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해 부대원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임무 완료. 인질안전. 자신은 총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위험하면 자신만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것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질은 자신보다 구조대를 걱정했습니다. 구조대는 자신의 안전보다 인질을 우선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안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제가 해적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왜 모든 해적들이 한국을 피하는지, 왜 청해부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강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목적. 우리는 돈을 위해 싸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돈을 위한 싸움은 위험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싸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다운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그날 청해 부대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용감한 사람은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새벽 9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15명의 해적은 모두 제압됐고 21명의 인질은 모두 무사했어요. 청해 부대원 1명만 부상을 입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들은 준비해온 듯 의료 장비로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해적인 우리까지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저까지도 치료해주다니. 한국인 선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신을 인질로 잡았던 저에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때 부상당한 청해 부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 말에서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워야 할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같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만 사용한 거였어요.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도.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말 의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의지가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의 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8시 10분 칼리드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제압당했어요. 저도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칼리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장실 문을 등지고 서서 한국인 선장의 목에 총구를 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위험해진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갑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절망감과 광기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청해 부대원 3명이 삼각형을 이루며 그를 포위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들리지 않느냐? 배를 준비해라. 우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하지만 청해 부대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신중하게, 더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수신호가 오갔어요. 말 한마디 없는 완벽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칼리드와 청해 부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칼리드는 살아남기 위해 인질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해 부대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목적. 그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칼리드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청해 부대는 점점 더 침착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냐? 칼리드가 소리쳤지만 청해 부대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때 한국인 선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총구가 목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임무를 완수하세요. 선장이 한국어로 뭔가 더 말했어요. 아마 청해 부대원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해 부대원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치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의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도 그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칼리드는 인질을 방패로 삼고 있었고 청해 부대는 인질의 안전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칼리드는 더 초조해했어요.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해라. 하지만 청해 부대원들은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교착 상태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반드시 인질을 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8시 20분, 칼리드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벽 8시 2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칼리드가 실제로 총을 발사한 거예요. 하지만 선장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중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어요. 다음은 정말이다. 마지막 경고야. 총성이 새벽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울린 순간 청해 부대원들이 움직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칼리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지 마! 정말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해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청해 부대원 중 한 명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제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칼리드가 반사적으로 반가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선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청해 부대원이 정확히 사선을 차단했거든요.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칼리드에게 접근해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압박으로 총을 떨어뜨렸어요. 그 과정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바닥에 쓰러졌고 총은 멀리 굴러갔어요. 선장은 완전히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부상당한 청해 부대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선장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선장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청해 부대원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임무 완료. 인질 안전. 자신은 총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위험하면 자신만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것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질은 자신보다 구조대를 걱정했습니다. 구조대는 자신의 안전보다 인질을 우선했어요. 부상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의 안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제가 해적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다운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청해 부대원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용감한 사람은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칼리드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분노가 없었어요. 그냥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벽 8시 30분 모든 게 끝났습니다. 15명의 해적은 모두 제압됐고 21명의 인질은 모두 무사했어요. 청해 부대원 1명만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들은 준비해온 의료 장비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해적인 우리까지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저까지도 치료해주다니. 한국인 선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자신을 인질로 잡았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때 부상당한 청해 부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 말에서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워야 할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같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만 사용한 거였어요.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도. 새벽 9시 다른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어요. 청해 부대의 지원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됐어요. 우리는 체포됐고 인질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폭력이나 모욕은 없었습니다. 그냥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였어요. 저는 수갑을 차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고 진짜 인간을 만났다는 것에.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맞선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스템이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개인의 용기나 기술이 아니라 집단의 의지와 신념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 시스템 앞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경험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배에서 내려가기 전 한국인 선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본 이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청해 부대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말 의지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그게 진짜 무서운 힘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새로운 압디살라흐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돈의 신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기도 했어요. 체포된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쌌어요. 그 순간 제 해적 인생은 끝났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바다에서 저지른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지 교도소로 이송되는 트럭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15명의 해적 중 리더였던 칼리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철창,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자유를 잃은 현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제 마음속의 혼란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건가? 청해 부대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귓속에는 아직도 바람 1이라는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완벽했던 작전, 인지를 향한 절대적인 보호,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폭력, 모든 게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피가 나도록. 하지만 분노는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화낸 대상이 청해 부대가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교도관이 신문 한 장을 던져줬습니다. 내들 이야기가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해 부대, 한국인 선장 포함 인질, 21명 전원 무사 구출.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1명 전원 무사 구출. 우리는 분명히 위협했고 총을 쏘기도 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청해 부대원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인질과 해적 모두 심각한 상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적 모두 심각한 상해는 없다. 우리까지 보호해줬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른 교도소 죄수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도, 절도범, 사기꾼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왜 한국인들은 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늙은 강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르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을 주면 조용히 넘어간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요. 범인을 잡을 때까지,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해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은 보통 돈으로 해결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일본도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출했어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이 더 중요했어요. 시간과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국민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온 편지였어요. 아내 파티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앞뒤 당신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그런 일을 했느냐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내왔어요. 당신이 해적질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며 당신 가족의 생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체포하고도 제 가족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적의 가족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1년이 지나자 저는 교도소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죄수들에게 영어와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도움을 준다는 것. 제가 해적질을 할 때는 빼앗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죄수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알파벳 K는 뭘 의미합니까? 저는 칠판에 K를 크게 써놓고 말했습니다. 코레아다? 코리아요? 그렇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글자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덧붙였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저는 코란 낭송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코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진짜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 떠오르는 건 청해 부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구했어요. 그들은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했어요. 그들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했어요.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진짜 정의구나. 3년째 되던 해, 교도소에 새로운 해적이 들어왔습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던 젊은 놈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 어선 2척을 털었다. 돈도 많이 받았어.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 배는 건드려 본 적 있나? 한국? 그런 작은 나라가 뭐가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젊은이, 한 가지 충고해 주마.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왜요? 그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싸운다. 너는 이길 수 없어? 그는 제 말을 비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4년째, 5년째가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의 상담을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해적이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이미 해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했어요. 한국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교도관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앞뒤, 너는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늑대 같았는데 이제는 사람 같다. 그 말이 제일 기뻤어요. 6년째 되던 해, 저는 가족과의 면회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아이샤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장학금으로요. 아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제가 해적질했던 그 나라에서 제 딸이 꿈을 키우고 있다니. 아이샤야, 한국은 좋은 나라다.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도 한국을 좋아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아빠는 한국을 존경한다. 그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7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출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장이 제게 말했어요. 앞뒤, 너는 모범수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변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출소 후에 뭘 할 계획인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해적질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도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다. 출소 하루 전밤, 저는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그날 밤과 같은 바다였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무너뜨린 청해부대에게 감사했어요. 그들이 저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해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깨뜨리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손목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 수치가 아니다. 제 각성의 증거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말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청해부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압디 살라흐로서 살아갈 거예요. 한국이 제게 보여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2024년 11월 15일 철문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였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더 이상 제게 돈이나 모험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 파티마와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샤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하산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 하산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7년 전 4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어요. 저보다 키가 크더군요. 아이샤는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역시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더 온화해 보여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티마가 말했어요. 앞뒤, 마을이 많이 변했어.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해적되려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 경제가 더 어려워졌거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교도소에서 변했지만 마을은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였어요. 그 아이들을 막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직접 말해줄 겁니다. 해적질의 진짜 끝이 무엇인지. 파티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놨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바다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바다에서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느꼈어요. 그때 옆집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8살 유스프였어요. 앞뒤 아저씨, 돌아오셨네요? 그렇다. 유스프야, 많이 컸구나. 유스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굶주림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봐라. 해적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7년 전 제가 했던 질문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유스프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스프야, 해적질은 하지 마라. 왜요? 칼리드 형이 말하기론 쉽다고 하던데요. 칼리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칼리드가 뭐라고 했느냐? 며칠만 바다에 나가면 평생 돈 걱정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아직도 해적질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7년 전 그 충격적인 체험을 하고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칼리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항구 술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7년 만이었죠. 칼리드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하얘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앞뒤, 나의 옛 동료! 그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칼리드, 당신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지. 7년 전 일은 실수였어.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한다. 실수라고요? 그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지금은 작은 배들만 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리드, 그만두십시오. 뭐라고? 앞뒤 7년 감옥살이가 너를 겁쟁이로 만들었나?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겁쟁이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 하하하. 앞뒤, 너는 네가 누군지 잊었나? 우리는 바다의 늑대야.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굶주린 짐승이었어요. 칼리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칼리드, 당신은 7년 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청해 부대를 말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칼리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왜요? 무서우니까요. 앞뒤, 그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이요? 칼리드,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저는 칼리드에게 7년 동안 깨달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 청해 부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지만 칼리드는 듣지 않았어요. 앞뒤, 너는 세뇌당했다. 감옥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세뇌가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각성?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칼리드가 소리를 질렸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칼리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적질을 그만두십시오. 특히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 한국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거야? 그들은 협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출하기 때문입니다. 칼리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출? 앞뒤, 너는 정말 변했구나. 완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 후로 저는 매일 항구에 나갔습니다. 해적이 되려는 젊은이들을 찾아서 말리기 위해서였어요. 유스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스프야, 아저씨 말 좀 들어봐라. 네, 말씀하세요. 해적질의 끝이 무엇인지 아느냐? 돈 아닌가요? 아니다. 감옥이거나 바다 밑이다. 유스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가족들은 굶고 있고. 저는 유스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7년 전 제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유스프야, 아저씨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다른 방법이요? 정직한 일 말이다. 어려워도 적어도 양심에 찔리지는 않는 일. 저는 작은 어선 하나를 샀습니다. 7년 동안 아내가 모아둔 돈과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유스프를 포함해서 젊은이 몇 명을 고용했어요. 어업이었습니다. 해적질과 정반대인 일이었죠. 빼앗는 게 아니라 만드는 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기르는 일.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수입도 적었고 일도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유스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살면 언제 돈을 벌어요? 유스프야, 돈은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야. 무슨 뜻이에요?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유스프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물었어요. 앞뒤 아저씨, 정말 해적질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물론이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어떻게요? 함께 하는 거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저는 작은 어업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해적이 되려던 젊은이들을 모아서
정직한 업으로 만드는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빼앗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곳이야.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다며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디 씨의 활동이 이 지역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영사가 직접 저희 마을에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어업 협동조합 확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한때 적대했던 나라에서 제가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한국은 바다의 평화를 원합니다. 압디 씨 같은 분이 있어야 그 평화가 가능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청해 부대가 저를 체포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분노와 굴욕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함만 있어요. 그들이 저를 멈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해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깨뜨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손목에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해부대. 고맙습니다, 한국. 어제도 새로운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압디 아저씨, 해적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아이야, 해적질은 하지 마라. 특히 한국 깃발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왜요? 한국은 협상하지 않는다. 구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청해부대가 있다. 청해부대가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들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야, 바다는 넓다. 하지만 양심의 길은 좁다. 그 좁은 길을 걸어라. 오늘도 저는 항구에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해적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다. 하지만 정직한 삶은 끝이 아름다운 길이다. 그리고 항상 덧붙입니다. 한국을 기억해라. 청해부대를 기억해라.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젊은이들이 묻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한국을 존경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그리고 청해부대에게 감사한다. 왜요? 그들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이다. 해적에서 인간으로.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바다는 빼앗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이에요.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흉터를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 명의 젊은이라도 더 구해보자.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국기는 색이 아니라 약속이다. 돈으로 사는 바에는 침몰하지만 의지로 지키는 배는 영원하다. 저는 압디 살라흐입니다. 전직 해적이자 현재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해부대처럼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도 의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의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